네, 안녕하세요. 빠세 어벤져스. 예, 오늘도 대한민국 최고의 교통망 전문가 표찬님 모시고요. 교통망에 대한 또 다양한 이슈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짤막하게 얘기를 드리면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전체적인 정부 예산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SOC 예산이나 철도 예산만 늘어나는 건 아니어서 전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증액되는 기조 속에서 예산이 같이 늘어났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게 지금 이제 진행되고 아니면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사업들이 또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단순하게 몇십억, 몇백억, 아니면 몇천억 정도 증가한다라고 해서 네. 어떤 사업들이 더 특별하게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제가 뉴스를 봤는데 네. 몇십억 늘렸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그런 거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전혀. 그럼 결국 생색내기였던 거예요? 네, 전혀 의미가 없고요. 예, 제가 보기에는 몇 조 단위 이상으로 좀 늘어나줘야 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하긴요. 예. 결국 국가가 추진하고 정부가 이제 국토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사업들의 내용들을 보면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우려다 보니까 결국 민간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4차 철도망이 나와도 그러니까 되게 노선이 짧거나 아니면 어떤 기존의 선로를 쓴다라고 하면은 뭐 공사가 좀 단축될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신설 노선이고 연장이 어느 정도 길다 그러면 적어도 15년 이상, 뭐 많게는 25년 이상 또 그중에는 안 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발표가 났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시장이 워낙 지금 좋고 또 끝에 이렇게 많이 또 따라 올라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격이 반영되는 거지 단순하게 철도망의 발표만으로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은 조금 주의하시면 이제 좋을 듯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너무 또 선거철만 되면은 네네. 그냥 또 선심성 공약으로 많이 활용을 맞습니다. 하셔가지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5년이 걸린 것도 있고 네. 아예 안 된 것도 많다고 하시니까 네네. 이게 좀 선별을 해야겠네요, 진짜. 그렇죠. 또 선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 그러니까 그 이제 누가 공약하느냐 그리고 이제 어느 그 정도의 급이냐. 왜냐하면 내년에는 3월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지방선거도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예산을 다루는 것들은 국토부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국토부 정부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또 승인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지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가 할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지자체가 공약을 하거나 누구 시장이 공약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오히려 이제 대선 주자 이제 좀 명확해졌잖아요. 뭐 이쪽은 한 분, 이쪽은 뭐 두 분 중에 한 분 이런 식의 대선 주자가 분명히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공약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교통과 관련된 부분들. 그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미리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도 당선이 되면 그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 집권 초기 단계에서는 또 좋은 결과를 좀 안 될 것도 좀 되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도 분명 중요하지만 어떤 사업 결과,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과는 제가 보기엔 약간 정치적인 상황도 조금 고려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지역마다 지금 보니까 블로그에 다 올라가 있어요. 대선 주자들이 지역마다 뭐 서울, 경기도 아니면 뭐 충청북도 다 이렇게 주요 공약들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좀 교통만 몇 개 좀 뽑아보면 그래도 어디를 봐야 되는지를 좀 참고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생각해 보니까 뭐 이미 다 지난 얘기니까 이명박 정부 때는요 포항 쪽이 조금 해코지가 더 많았던 것 같고 이상덕도 형님도 그때 국회의원 있었고 같고요. 또 김대중 대통령 되셨을 때는 이쪽에 또 호남선이라든지 뭐 그런 당연히 조금 더 빨라졌던 것 같아요. 서해대교도 그때 만들었던 것 같고, 맞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정치의 공약들도 좀 선별하는 이렇게 보면 인사이트를 기준을 만들어드리는 차원으로 아마 이 방송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표찬님 콘텐츠도 있거든요. 유튜브도 사랑해 주시고 블로그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다.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생길 철도망들을 좀 저희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뉴스를 봤더니 그 제4차 철도망 계획 중에서 신규 고속 일반 철도 건설을 하는데 사전 타당성 검소
조사를 착수했다. 예, 예. 기사가 나왔단 말이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하면 이제 좀 어느 정도 가시화 되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어떤가요? 일단 사전 타당성이라고 하면 네. 제가 보는 전체적인 시간 플로우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타가 저는 제일 먼저라고 보고 예타 전이 그러니까 예비 타당성인데 네. 그 예비 타당성 전에 한 번 더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이건 굳이 제가 보기에는 안 해도 되는 사업인데 네. 아마 예타를 하기 위한 선별 요건 이런 것들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것 같고요. 어찌됐건 예타를 시작하면 네. 본격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해야 되니까 한번 좀 거르는 시간을 갖는다.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게 시장이 또 민감할 때는 이런 사전 타당성이나 예타나 이런 것들이 또 민감하게 또 시장에서 반영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이렇게 무시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그러면 이게 결국 시간의 문제인 거지 앞으로 이 노선들이 진행이 잘 될 거냐 아니면 이미 조금 더 미리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준비를 해야 된다라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아요. 투자층들은 또 이런 거 가지면 가져야 그렇죠. 되죠. 그리고 이거는 내년 선거 이후에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그 발표의 타이밍이 또 적절합니다. 시간적으로. 네. 또 예타가 사전에 사타라고 하는데 사전 타당 예배 타당성의 사타라고 하는데 사타가 통과되고 나면 또 예타가 바로 진행이 될 수 있고 그게 또 시장에서 좋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국토부가 발표하는 거는 그게 어떠한 노선이든지 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모습들을 미리 좀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주목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랑 똑같은 것 같아요. 3기 신도시인데 그 이제 선분양이 후분양이 있었는데 네. 선분양 전에 사전 청약을 하잖아요. 예. 그거랑 비슷한 개념인 것 같아요. 사전 청약. 예. 알겠습니다. 사전이니까. 예.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광역이 고속철도가 8개, 일반이 49개인데 아무래도 일반 철도보다는 고속 쪽이 저희한테 영향이 클 것 같고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8개가 나왔는데 이거 간단하게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일단은 8개라는 게 고속 광역고 그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네네. 고속하고 일반 철도를 좀 주로 얘기를 한 이번에는 지난번에는 비수도권 광역 선도 사업을 사전 타당성을 하겠다고 한 거고 예. 그건 광역 철도고 네네. 이번에는 고속 일반 철도 일반 철도를 국가 재정으로 다 한다는 얘기인 거고 네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해주는 철도 중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이 노선은 검토를 해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게 8개인데 올해 6개는 진행을 시키고 내년에 2개를 진행시키겠다라는 얘기고 그 내년에 2개는 그 보시면 그 원주 연결선하고요. 그다음에 산단선이라고 이제 노선이 좀 짧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구간은 이제 얼마 안 걸리니까 시간이 그 구간은 내년에 좀 하고 알겠습니다. 다른 6개 노선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딱 봤더니 예산이 5조 6천억 편성된 게 있어요. 사업비가. 광명 평택 고속철도 복선 전철화 사업이거든요. 66km예요. 이거 어떤가요? 이거는 일단은 기존에 지금 평택에서 오송까지 가는 이복선화가 이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평택에서 오송까지 가는. 그 연장선상에서 그러니까 광명에서 평택까지 구간도 밑에만 이복선화 하지 말고 여기도 이제 경부 KTX나 호남 KTX가 서울역 중심에서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SRT가 가는 구간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 구간을 좀 이복선화 시켜서 아무래도 좀 KTX가 지금 이제 전 국토의 대세가 돼버리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경부축과 호남축 주축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 주축에서 잔가지 형태로 많이 뻗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역에서 아무래도 열차가 많이 그 지역으로 보내려면 그래도 복선보다는 이복선, 그러니까 선이 2개가 합치면 다 4개죠. 왕복 4개. 그게 또 유리하겠다라고 해서 일단은 들어간 거죠. 하지만 아까 봤던 것처럼 공사비도 워낙 막대하고 5조 6천억이래요? 당장 지하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도심 구간이. 이것도 지하예요? 일부는 지하일 거고 일부는 지상일 거고.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드는구나. 그렇죠. 도심 구간이고. 이 정도면 거의 GTX급 아니에요, 비용이? 비용은 좀 다리 좀 보셔야 되고 다시 보셔야 되고 그래서 아마 일부는 지상 일부는 지하 이런 형태로 갈 거라고 보여지고 이 노선이 당장 급한 노선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평택에서 오송까지 구간은 SRT랑 겹치는 구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병목되는 구간이어서 당장 해야 되는 구간이고 그거에 비하면 좀 여유가 있다라고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진행을 하는구나 정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구나
너무나 정도. 하지만 사업의 속도가 급하지는 않다.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저희가 우리는 이제 여기 통해서 어떤 부동산이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따져보면은 광명 평택이니까 광명 평택 좀 관심 가져도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참고는 하셔야죠. 참고는 하시지만 시기 조절은 좀 필요해 보여요. 근데 지금 광명도 핫하고 평택도 핫한 시기여서 아마 조금 더 호재는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만큼 이게 이동량이 많으니까 복선을 2개를 만든다고 하는 것들로 봐도 되겠네요. 예, 일단은 그런 어떻게 보면 사전 수요 조사를 했다고 얘기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게 4조 5천억 편성된 광주 송정에서 서대구 일반 철도거든요. 이거는 영남과 호당을 엮는 거네요.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4차 철도망 제일 마지막에 극적으로 들어간 노선이고요. 네네. 예, 일단은 노선 연장이 좀 깁니다. 그리고 198이니까 200km예요. 예, 달빛 내륙 철도라고 불리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너무 길다 보니까 그리고 어떤 수요의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수도권 쪽이나 세종 수도권 쪽으로 많이 이렇게 수요가 몰리는데 이렇게 동서축은 그렇게 많이 수요가 몰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단선으로 지금 계획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이게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 극적으로 갔는데 여기도 진행을 하려면 결국 수요 문제거든요. 그런 수요를 고려하고 예산을 고려해 봤을 때는 들어오는 수면 위로 올라는 왔지만 그렇게 또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당장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다. 이게 제가 나와서 솔직하게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모시는 거죠. 좋다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당장 수면 위로는 올라왔지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사업이다. 일단 생각을 해주시는 게 제 생각에서는 좀 그런 판단이 좀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광주 대구 엮는 달빛 내륙 철도는 이게 좀 수요 부분이라든지 예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좀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시기상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고요. 세 번째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익산 여수 일반 철도예요. 이것도 한 89km 정도 되는데 3조 정도 이건 예상이 결정되어 있네요. 이거는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전라선이 있거든요. 전라선이 있는데 여수까지 가는 게 전라선입니다. 이렇게 목포까지 가는 건 호남선, 여수로 가는 건 전라선. 근데 호남선은 이미 이제 광주까지는 다 됐고요. 그 이후 구간은 호남선 2단계 구간이라고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안공항부터 이렇게 임성리 이렇게 목포까지 가는 이렇게 좀 많이 돌아가서 비해서 좀 물매를 이렇게 여론이 좀 안 좋기도 했는데 맞아요. 자주 나왔었어요. 대각선으로 가야 되는데 공항 하나 가려고 이렇게 기역자를 꺾어가는 바람에 왜 그렇게 굳이 돈을 들여가면서 시간도 거리 늘려가면서 공항 하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근데 뭐 또 지역에서는 나름대로 또 공항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니 일단 뭐 진행을 된 거는 저희가 뭐 이렇게 또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런 것처럼 전라선도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여수까지 가는데 기존에는 예전에 있는 선로를 쓰다 보니까 속도가 확 줄어요. 열차는 300km도 갈 수 있지만 선로상으로 보면 뭐 120km, 129 최대 속도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선로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개량이 아니라 아예 신설로 이렇게 좀 놓고 그래서 KTX가 이동할 수 있도록 아까 제가 잔가지 얘기했잖아요. 주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주축 사이에 이런 잔가지 형태가 계속 지금 신설로 선로가 연결이 되면서 전 국토에 KTX망이 연결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해 주는 책을 쓰고 계시다니까 그 책도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전라선 이 신설선은 이거는 좀 장기라 하더라도 그래도 조금 의미 있게 진행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힘 있게 장기라고 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가능성이나 해야 되는 이유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수요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익산, 여수도 어차피 또 중공업 도시기도 하고 일자리도 많고 좋은 또 부동산들. 또 여수, 순천 인구가 적진 않거든요. 뭐 목포에 비하면 훨씬 많습니다. 또 이게 또 소비도시라서 돈들도 많으시고요. 그래서 오늘 또 재밌는 거 배웠네요. 익산에서 여수 가는 것은 전라선이고 익산에서 광주 거쳐서 목포 가는 것은 호남선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하나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그 2조 5천억이 편성된 전주 김천 일반 철도가 있단 말이에요. 김천이면 이거 경상북도 아닌가요? 이것도 거의 호남과 영남을 엮는 거네요. 이 부분도 아까 달빛 내륙과 좀 유사하게 동서축 수요는 한계가 있어요. 다만 예전에도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좀 나왔었지만 그래도 이 전라북도는 전주가 메인이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김천은 좀 약한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 노선도 이렇게 현실적으로 급하다, 꼭 해야 된다. 제가 괜히 또 지역에서 또
기대를 하고 많이 또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하지만 아닙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좀 객관적인 또 인사이트 같이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도 달빛 내륙과 유사하게 오히려 수요로 따지면 광주나 서대구를 연결하는 게 더 의미는 있을 수 있는 광역시끼리 거죠. 연결하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어떤 동서축에 대한 연결 정도의 의미는 있지만 이게 뭐 김천이라는 뭐 지역이 인구가 한 10만보다 조금 넘는 정도이기 때문에 많지 않죠. 그렇게 의미가 크지는 않다. 사업성이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는 좀 보여지고 아마 그냥 일단은 수면 위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타당성 받을 때 좀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뭐 비용 대비 편입 부족하면은 일이 안 나오겠네요. 지금 봐도요. 그렇죠. 쉽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아닌 거고요. 그렇다고 뭐 낙후도가 또 높은 지역도 아니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래도 검토는 해봐야 되는 그 정도의 의미 노선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예타 면제 뭐 이런 거 받지 않은 이상 좀 어려울 수 있긴 하겠네요. 그렇다고 뭐 김천이나 전주가 낙후도가 높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김천은 또 구미랑 같이 해서 혁신도시가 있는 곳이기도 KTX 역사도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1조 2천억 정도 편성되어 있는 삼척 강릉 일반 적도가 있어요. 삼척까지 KTX가 가긴 가잖아요. 그때 말씀해줬던 이음 뭐 이런 걸로 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동쪽이잖아요. 다 동해선이라고 부릅니다. 동해선, 그렇죠. 북쪽에 있으면 동해 북부선, 동해 중부선, 동해 남부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전부 다 동해선이고 이제 그 안에 지금 모든 구간이 다 선로가 다 개량화되거나 아니면 신설화 됐어요. 요 구간만 빠져 있는 거여서 요 구간에 대한 뭐 신설 또 일부 개량 공사 그래서 동해선 축을 단선이긴 해요. 복선도 있고 단선도 좀 섞여 있는데 그런 전체적인 축을 새롭게 만들어주겠다라는 정도의 전체적인 큰 연결망 그런 의미로 좀 보시면 되고 여기는 오히려 뭐 낙후도나 아니면 북한과의 어떤 이런 나중 향후 그러니까 서해선이 있고 동해선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면 러시아나 이렇게 연결될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거든요. 원산 러시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그래서 이제 국가 어떤 국가 발전적인 측면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정도는 보여지고 하지만 이것 또한 급하게 될 건 없는데 그래도 필요하기 때문에 국가 기간 철도망상 필요하기 때문에 연결은 될 거라고 저는 보여는 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동해 그 선 벨트가 일제 강점기 때부터 있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동안 또 썼다가 폐쇄하기도 했다. 관광 열차로 많이 썼죠. 그래서 아마 이것들은 북한 관계가 개선되게 되면 또 좀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아직은 뭐 지금 뭐 예산상의 문제 때문에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 이쪽 부산 부전역 쪽에서 동해선이 전철이 다녀요. 그래서 원래는 그게 울산 태화강까지 연결이 되려고 하고 있었고 아직은 개통이 안 된 걸로. 공사하고 있죠. 공사는 다 끝났고요. 개통 시기가 거의 제가 보기엔 지금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하려고 하는 그런 단계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울산 포항으로 쭉 연결돼서 쫙 하나 연결되는 게 큰 동해선 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뭐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한 5,400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화성 향남에서 경부 고속선 연결선을 복선 전철로 한 7km 연결하겠다라고 합니다. 요거는 일단 어떤 의미냐면 서해선이 이제 개통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통할 겁니다. 그래서 홍성까지 가는 거 말씀하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서해선이 개통을 하게 될 건데 거기도 KTX 이음이 다닐 거예요. 그런데 원래는 서해선의 목표가 신안산선 선로를 이용해서 영등포, 여의도, 서울역까지 들어가려는 게 당초 서울역까지 서해선의 목표였습니다.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로는 똑같은데 그거를 쓸 수 있는 정거장이라는데 또 그 신안산선을 민간 사업으로 했잖아요. 이러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재작년에 서해선 신안산선 선로 이용하기 어렵다. 또 중간에 경강선하고 또 혼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 복잡하다. 그래서 안 되겠다. 서해선은 이 대국 쪽으로 쭉 올라가라.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북한과 연계해서 쭉 중국으로 연결하면 좋겠다. 그게 서해선의 큰 비전입니다. 다 유라시아 철도와 다 연계돼 있어요. 동해선도 그렇고 서해선도 그렇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단은 목표가 계획의 의미가 그렇게 있었는데 당장 현실은 충남에 계시는 분들이나 이쪽에 계신 분들은 서울로 가고 싶다.
근데 왜 옆으로 빠지냐. 이제 그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거고, 그때 당시에 그 발표가 나고, 그 지역에서는 또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국토부랑 상의를 하다가, 그런데 다행히 향남에서 경북 KTX랑 선로가 되게 짧은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연결해 주면 안 되냐. 그래서 KTX라도 홍성까지 오게 해달라. 네네.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나온 대안이었고, 그게 반영이 된 겁니다. 근데 보시면 선로가 짧고 그거에 비하면 효과는 크고 네. 그리고 지역의 민심을 반영해 줄 수 있고 네. 경제성도 나올 거라고 저는 예상이 돼서 오케이. 이거는 좀 의미 있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고 네. 서해선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KTX 그 서해선 KTX 이음은 여기에도 다 정해져 있어요. 송산부터 화성시청 이렇게 뭐 향남까지 다 정해져 있지만 네. KTX는 그거보다 좀 거리가 더 멀거든요. 그래서 네. 다 쓰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 중간에 광명에서 뭐 이쪽 뭐 안중역 아니면 홍성역 이렇게 거점역만 쓰는 그리고 횟수도 뭐 하루에 한 10회 한쪽 방향으로 이 정도까지 그냥 가는 정도의 의미의 노선이다라는 거 좀 보여집니다. 네. 아무튼 근데 의미는 크다. 그래서 그 KTX가 쓴다라는 건 물론 서해선 KTX도 있고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KTX도 생겨버리는 거예요. 두 가지가 다. 네네. 그래서 지역은 나름대로 홍성이 그 역세권 개발도 하고 그 앞에 메이저 브랜드가 들어온다고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철도 효과가 분명 크다.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충남도청이 들어간 내포 신도시를 키우려고 했다가 보니까 지금 분위기는 또 홍성역을 버릴 수 없는 분위기가 돼버려서 여러분들이 그 안중역이나 홍성역 이런 것들은 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아무튼 화성 향남 경부 고속선은 수도권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기존의 기반시설 연결된 곳을 연결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도 비용도 적금 들고 또 구간도 짧기 때문에 오히려 가성비적인 측면 그리고 또 사업이 진짜 실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한번 관심 가질 필요가 있다까지 말씀해 주셨던 것은 원주 연결선까지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요? 예. 왜냐하면 원주에서 만종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되게 짧은데 연결선이라는 게 있어요. 뭐 3단선은 별 큰 의미는 없고요.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목적이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국토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서 철도망의 핵심이 뭐였냐면 오송역을 중심으로 X축을 두는 겁니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강호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호남이잖아요. 강원도잖아요.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해 주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직결화시키려면 요 연결선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표가 이거는 노선이 되게 짧음에도 불구하고 X축을 놓기 위한 절대 필요한 노선이다라고. 왜냐하면 이건 될 가능성이 높겠네요. 되는 거라고 보셔야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노선 연결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차를 해서 돌아가진 않습니다. 철도는. 삼각선이 생겨서 그냥 바로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회차해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원 지역에서 회차해서 돌아가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남원주에서 차라리 바로 만종에 있는 지금 경강선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X축 라인을 완성시켜서 말 그대로 호남에서도 강릉까지 한 번에 논스톱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강호선 그 의미가 있어요. 이건 의미가 있네요, 진짜. 노선이 짧은데 경제적 효과나 어떤 국가적 이런 상황들은 맞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경제성이 더 나오는 거죠, 오히려. 야, 이거는 가능성이 높겠네요, 그러니까. 빠숑님이 빼려고 그랬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8개 중에서 2개는 이게 좀 어떻게 규모, 거리가 6km야. 그래서 난 이게, 이게 사람들이 생각보다 관심이 없겠다 싶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의미를 딱 부여하니까, 맞습니다. 이게 크로스, 영희철이 크로스가 되는 거네요. 국가종합계획에 나왔어요. 국토종합계획에.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에 경인이 있었고, 경부가 생겼기 때문에 이미 왼쪽에서 오른쪽 대각선은 생겼는데 오른쪽에서 왼쪽 대각선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X축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위에 이제 지금 보니까 그래서 기존에 없었던 공간들을 이렇게 직선을 그리고 있네요. 오른쪽 끝에 왼쪽 끝에 그다음에 또 이 가로축 하고 있고 마지막 이 마지막 완성 표질이 이렇게네요. 밑에도 있어요. 경전선이라고. 경전선. 바닥에. 바닥에. 위에가 있으면 저 밑에도 그럼 있습니다. 이게 4개를 다 그린 다음에 X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 그래야 오징어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오징어 게임에 대한 머릿속에 그 정도만 인식해줘도 충분히 다 철도망을 강호선 이름도 좋네요. 강원도 호남선. 호남선이면 목포가 동점이 되겠네요. 그렇게 갈 수 있죠. 많이는 안 강릉에서 목포. 그런 의미다. 그건 알아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렇게 지금 사전 타당성 조사를 착수한 8개 노선 가지고도요. 전국에 있는 주요 부동산 현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두 번째 이슈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GTX-C 실시 협약이 연내 이제 미체결 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올해 시세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솔직히 요새 뭐 의왕, 인덕원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질적으로 설치가 안 될 수도 있다, 뭐 안개 속에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는데 이거 뭐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6월이죠. 그때 6월. 우선협상 대상자로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된 거예요. 그때 방송 나와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12월에 이제는 본 사인을 해야죠. 사인하는 거죠. 그렇죠. 니네 해라. 그게 실시 협약 체결하는 겁니다. 그게 실시 협약 체결. 해라. 사인. 12월에 하려고 그때는 일정을 짰는데 이제 그 안에 또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가 있고 또 막상 신호선이 급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 조율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또 지역마다 뭐 동두천도 마찬가지고요. 또 그 밑에 병점, 화성, 오산, 그다음에 평택, 그다음에 광주, 인천 뭐 다 해달라고 지금 난립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게 지금 차라리 누가 대통령이 결정이 돼서 뭔가 좀 흐름을 좀 따라가주면 좋은데 이게 조금 애매하잖아요. 지금 시기적으로 뭔가 결정을 해주기가.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뭐 의지에 따라서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뭐 국토부 장관이 먼저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왜냐하면 대통령이 또 바뀌면 장관들도 싹 물갈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다음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엔 넘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은 좀 박아놓고 진행하지 않겠냐. 그 박아놓으면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빼기가 힘들거든요. 정치적 상황에서. 그래서 어떤 식으로는 좀 박아놓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12월 안에 체결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선거 전에 제가 보기에 체결이 될 거여서 그 뭐 두 달의 의미는 크지 않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혹시 걱정이 되는데 그 우왕이랑 인덕원이나 뭐 왕십리 세 개가 올 신규였잖아요. 안 될 수도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죠. 무조건 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98%, 뭐 2%는 사람이 제가 100% 확신하면 안 되니까. 일단 실시 협약은 받지 않았지만 일단 건너되는 것들이고 아까 추가로 언급해 주신 다른 지역들 추가 생기는 것은 그렇죠. 그것들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면은 선거 끝나고. 아니요. 제가 보기에는 미리 국토부 장관이라면 일단 던져놓고 나가야.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지금의 어떤 정부의 의지 아니면 지역의 의지를 반영해 놓고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음 정권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한번 결정을 해놓으면 그걸 다시 빼면 민심이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쉽게 못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마지막에 나가기 전에 공약들이나 이런 걸 또 많이 던져놓고 나가시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3월 대선이기 때문에 2월 전에 되지 않겠냐라고 보여지고 뭐 지금 아까 말했던 이미 그 왕십리역은 안에 그 우선 협상할 때 포함이 돼 버려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인덕원은 제안을 한 거고, 의왕은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죠. 의왕이 맨 마지막에 그래서 합류했죠. 지금 이 내용이 그 왕십역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의왕역과 인덕원역에 대한 얘기인데 이미 우선 협상할 때 제안을 했는데 이제 도장을 안 찍은 거니까 사인 안 한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얘기. 그다음에 의왕역은 뭐 자기네들은 아마 현대에서는 하고 싶었겠지만 뭐 대놓고 얘기하진 않은 거고 국토부가 알아서 잘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뭐 국토부의 뭐 의지는 충분히 다 보여준 거라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마지막에 남아 있는 게 안산으로 갈 거냐. 그다음에 아까 말한 추가적인 뒷구간, 그러니까 수원 이후에 병점이나 오산까지 또는 평택까지 그런 것들을 그냥 이번에 묻어서 발표를 해버릴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번 발표를 하면 또 오랜 시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아직 발표하기 전에 어떤 3기 신도시나 주택 공급에 대한 일환에서 그 얘기를 추가적으로 넣어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럼 결국은 의왕, 인덕원역은 걱정할 게 없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산, 수원, 오산, 화성, 평택 여기 또 포함을 할지 안 할지까지 지금 하려고 이렇게 되는 거네요. 결국은 그게 주는 아니겠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지금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국토부 이게 좀 약간 지금 기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그렇죠. 제가 직접 한 건 아니지만 추정을 하는 거죠, 그냥. 직접 가는 건 아니지만 아마 여기서 추가역 검토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기자분께서 그 뭐 인터뷰를 하면서 뭐 추가역에 대한 고민도 좀 하고 있다. 이런 게 안산에 대한 고민인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구. 왜냐하면 병점이나 오산이 오히려 동두천은 인구가 10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병점은 화성인데 85만 인구를 갖고 있고, 그렇죠? 또 오산도 한 25만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광역교통 그 특별법상에서 시행령상에서 이 광역철도의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40km예요. 근데 그 기점이 서울시청이나 아니면은 강남역 기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서울시청 기준으로 따지면 동두천이 약간 안 걸리고요. 위에 오히려 병점과 오산은 40km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평택은 안 되고요. 광주까지는 들어오는데 여주는 또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그 범위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지금 기준상에서는 넣어줘도 문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평택을 넣어준다 그러면 법상의 광역철도의 기준이 40km인데 왜 니네 마음대로 넣어주냐에 대한 다른 지역에서 어떤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된다라면 저는 병점 오산까지는 잘하면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최근이 아니라 올해 약간 226개 시군구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적이 오산이거든요. 그런 이유도 있을까요? 그런 거 저는 영향이 좀 있다고 보죠. 거기 또 뭐 옆에 주변에 세교지구라든지 여러 분양 엄청 잘 됐어요. 그런 또 새롭게 지는 작은 단지들이 많이 있고요. 지구 단위들이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나 또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동탄 이신도시가 막 그 리베라 밑쪽까지도 가격이 막 10억까지 올라갔잖아요. 남동탄까지도. 그 영향이 저는 바로 옆에 오산이 경계가 돼 있기 때문에 따라왔던 느낌. 그리고 시흥도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인천도 올랐지만 시흥도 많이 올라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좀 앞에서 밀어주니까 따라가는 형상. 근데 그거에 이런 소문들도 전 영향은 좀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 기사 문구를 하나하나 보니까 되게 재밌고 의미가 있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니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궁금한 게 좀 우려가 되는 게 이렇게 조금 이게 CC협약 같은 거 이렇게 체결을 안 해서 밀면은 공사 준공 일정이 밀리나요? 그게 제 걱정이 되는데. 준공 일자는 밀리죠. 밀려요? 네, 밀리죠. 아무래도 계약을 하다 보면 계약 기준으로 좀 따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럼 이거 지금 2027년도 8년도 이상 했었잖아요. 더 밀린다는 거죠? 저는 뭐 그래서 29년이라고 저번에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었고 맞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 작은 상황들이 되게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2022년에 착공해갖고 5년 걸려서 27년도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표차님 나오셔갖고 2029년 정도 생각하셔라 말씀하셨던 거 기억이 나고 그럼 그거 더 밀릴 수도 있다는. 그거는 또 봐야죠. 변수가 또 어떤 게 들어오느냐. 여기 추가되면 더 이상이 밀리는 거죠? 여기 추가된다고 크게 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공구 결정이고 지금 여기 신설되는 부분은 기존의 경부선을 그대로 쓰는 거고 역에 대한 역과 승강장 이런 공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공기가 크게 좌우할 건 아닙니다. 신설 노선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렇게 추가 역이 생긴다 그러면은 공사비가 시공비가 더 증가할 거잖아요. 그럼 건설사 입장에서 좋은 건가요? 이거에 대한 부담인 거죠. 부담. 그 부담을 누가 할 거냐. 근데 일단 국토부가 던져놓은 거 외에 나오는 것들은 지역에서 내야 돼요. 근데 아무튼 시공사 입장에서 좋은 거죠. 시공사 입장에서는 뭐 나쁠 거야 없죠. 매출이 증가하니까. 근데 매출이 크진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한 500억, 1000억, 1500억 그 정도 범위거든요. 뭐 없는 것보다는 뭐 추가적으로 더 지으면 좋겠죠. 아무튼 디테일한 얘기였지만 뭐 자전거 얘기했지만 그것도 궁금했었어요. 근데 아마 그거를 요구하는 화성시나 오산시가 역사에 대한 부담은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자체 예산이 좀 많아야겠네요. 그 정도는 부담합니다. 지금 예산들이 알겠습니다. 5천억, 1조는 다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슈 2개 있는데 1시간이 딱 가서 1부에서는 이만큼 하고요. 2부에서 좀 더 디테일한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뵐게요. 표차님 모시고 정말 재미있는 대한민국 교통망 부동산 호재 이야기 그리고 이게 사실 호재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것들도 이제 판단해 드리고 있습니다. 1부 너무 재밌었어요. 특히 GTX-C
정말 또 이런 또 변수가 있는지 또 선거판이 또 끼어드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차피 지금 GTX-C는 첫 번째 저희가 맞이할 노선이 아니고 A가 문제잖아요. 예. A 현황을 제가 좀 검색하다 보니까 네.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은 네. 제가 지난달에 갔었어. GTX A 운정역 패스 쳐놨잖아요. 2023년 중국이라고 써 있어. 예. 원칙이니까요. 나 웃겼어. 그 내후년인데 그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거짓말에 가깝죠. 예. 거짓말 가깝다고 봐야죠. 예. 아무튼 그건 김 장관이 써놓은 거니까 네. 안 주고 있는 것도 참 웃기긴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엊그저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우연하게 GTX A에 대한 기사가 네. 중앙일보 단독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그것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2028년까지는 삼성역이 안 된대요. 네. 맞나요, 일단? 그래서 GTX A가 이쪽 북부는 개통 못하고 그래서 수서 동탄 남부 구간 먼저 개통한다라는 네. 기사 났던데 네네. 이거 사실이에요? 어떤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지금 전체적인 공정 현황을 보면 네네.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일단은 이제 수서는 현재 지상이에요. 그렇죠. 지상인데 거기서부터 지하로 연결돼서 동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서 동탄, 그러니까 삼성역에서 그 다음에 수서역이고 동탄까지 연결되는 맞아요. 그 수서는 네. 지하 수서역입니다. 저희 SRT 거기 그 말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SRT는 지상으로 가고요. 네. GTX는 지하로 가요. 오케이. 네, 그래서 지하로 가서 지하 수서역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중간까지 SRT까지 연결되는 구간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삼성역도 지하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수서에서 동탄까지 구간만 놓고 보면 70% 정도는 네. 기존에 있는 SRT 선로를 그대로 쓰는 겁니다. 지하니까. 예. 같은 선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30% 구간 정도는 삼성역에서 수서 이후에 삼성역 구간은 새로 신설을 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런데 일단 삼성역이 계획은 있고 어떤 식의 구상은 있지만 정확하게 깊이의 정도 그리고 실제 시공을 하다 보면 그게 어느 선까지 올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서역 이후에 삼성역까지 공사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그 공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서역 지나고 일정한 구간까지는 공사가 되고 있지만 그 앞에 들어가는 진입 터널들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그럼 일단 정리해보면 운정역은 제가 패스 말씀드린 거기 공사하고 있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서울역에도 지하 파놓고 이렇게 펜스 놓고 공사하고 있더라고요. 네네네. 공사하는 거 맞는 것 같은데 네. 수서역 이후도 지금 공사하고 있긴 하는 거죠. 네네. 근데 지금 수서에서 삼성동 그 사이는 공사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못 하고 있는 거죠. 예, 그 앞에는. 그렇구나. 네, 정확하게. 서울역 이후에서부터 청담 이후부터 그 다음에 수서에서 막 동부간선 어느 중간쯤까지 거기까지는 못 하고 있는 거죠. 아예 삽도 안 뜨고 있는 거죠. 하기가 힘든 거죠. 그 구간은. 그러네.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에 있던 수서까지는 연결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 수서 동탄 구간은 재정 사업으로 국가 예산 100% 다 진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상황들을 보니까 원래 매년 23년 계속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시민들은 그 얘기 각인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펜사에 써 있다니까. 네, 그 각인들만 되게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나중에 완전 개통해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시간에 대한 부담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고민이 된 거죠. 야 이거라도 우선 개통해야 되느냐. 근데 봤더니 개통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왜냐하면 동탄, 용인, 그다음 성남역 3개 역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역은 3개죠. 수요부터는. 그 수요가 적지 않은 거예요. 여기 어마어마하게 사람 많이 살아요. 네, 적지 않은데 또 수서역, 지하 수서역이 분당선과 3호선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럼 트리플이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그 의미로 따져보면 여기까지만 연결을 해줘도 사람들 좋아하겠다. 기본적인 수요는 나오겠다. 그리고 일단은 여론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로 개통한 걸로 치자. 그런 식으로 갖고 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럼 이렇게 그러면 수서에서 동탄까지 23년도까지는 돼요? 안 되죠. 그것도 안 되죠. 예, 그것도 25년. 그것도 25년. 네, 그것도 25년. 24년. 그러면은 23년은 그냥 우리 아예 안 되죠. 그냥 지웁니다. 23년 거짓말. 예, 안 되는 거고. 누나 거짓말했어. 네. 25년으로 보셔야 맞습니다. 25년. 근데 그거를 27, 6, 7, 8까지 가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위에도 어떻게 할 거냐 고민인 거죠. 네. 위에도 공사를 하고 있고 저번에 네. 공정률 얘기하잖아. 20%대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 네. 그러면 위에서는 어떤 고민이겠어요. 삼성역은 가기 힘들고 서울역까지 개통할 거냐. 그렇죠. 거기에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하중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그렇죠.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우선 개통할 거냐. 이제 그거를 고민할 수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것도 빨라야 뭐 26년. 네, 빨라야. 네, 결국 삼성역까지는 뭐 28년 그때까지도 또 더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 때 이건 아무리 결합을 시키려고 해도 물리적 상황에서는 26년 넘어야 된다 이거는. 그래서 26년 얘기를 드린 건데 만약에 이거를 전략을 좀 바꿔서 둘 다 앞뒤 구간을 부분 개통을 해버린다. 삼성역은 다 짓고 완전체가 됐을 때 집어넣는다. 이런 거라면 제가 보기엔 더 늦춰줄 수 있고요. 근데 어느 정도 이 구조물이 지하 6층 정도 되니까 다 세팅이 되고 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걸 지하에서 확보만 할 수 있다라면 설령 그 역의 주변 공사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구조물과 이제 그 안에 내부 인테리어 이런 것들은 또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또 연결 통로하고 이런 것들은 그게 어떤 이런 전체적인 안전상의 문제가 없다라면 그냥 무정차 통과도 가능하겠다. 근데 무정차 통과를 한다 보면 그 또한 빨라도 26년 이후나 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삼성역이 정차를 하려면 26년은 힘들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보기엔 27년이나 28년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기사에는 28년까지는 아예 안 된다고 써 있네요. 그거는 또 이제 그 기자의 생각인 것 같고요. 예, 제 생각에는 만약에 값센 기자이시네요. 제 생각에는 무정차 통과를 하든 어떤 식으로든 가능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지에 따라서는. 근데 지금 삼성동이 이렇게 늦게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일단은 그 안에 있는 그 환승센터가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고. 그 GBC가 다 준공된다며 파야 되나요, 그럼? 아니죠. 그거는 또 약간 구역이 달라서? 그거랑은 연계는 돼 있지만 뭐 좀 다른 의미가 있고요. 다른 것들 다 끝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영동대로를 건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영동대로를 건드리려면 그 안에 있는 지작물들이 매설물들이 엄청 많거든요. 아니, 전선도 엄청 많을 거예요. 네, 매설물도 많고 또 2호선도 횡단하잖아요. 9호선도 있고. 예. 9호선보다는 2호선이 더 크죠. 예, 2호선 쪽이 더 크니까요. 그쪽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기가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안에 또 어떤 사고라든지 그게 뭐 대형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면 뭐 시간은 더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저희 나라 토목이나 건축 공법들이 되게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지고 다만 파서 엄청 깊잖아요. 뭐 한 40-50m 파야 되는데 그걸 파고 정리하고 다 그 선로 왜냐면 전기도 끊기가 다 끊기니까 다 바꿔주고 그렇죠. 그 준비 작업이 상당히 걸릴 거고 그 다음에 안에 묻고 하는 시간은 생각보다 많이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맞고 딱 구조물이 다 얹히고 덮어만 주면 그러면 다닐 수도 있다라고 봐요. 근데 그거 또한 빨라야 26년. 그 다음에 완성체가 되려면 28년. 그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GTX C랑 거의 붙네요. GTX C는 그렇죠. 오히려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역 쓸 수 있을 때 그때 들어가는 거잖아요. 판 다 깔아주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C 노선을 보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거고. 아까 2029년 말씀하셨으니까 2028년, 2029년 그렇죠. 거의 그냥 거의 맞는. 그렇죠. A 노선 다니고 이제 곧바로 C 노선도 왜냐하면 그때는 다 완성체가 됐고 승강장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빨리 C 노선을 운행을 하면 수요가 그래도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예, 그런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고 아까 말한 이런 부분 개통들은 고민될 거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여러 가지 두 가지 생각을 다 해주시면 좋겠어요. 부분 개통에 대한 부분, 통과할 거냐에 대한 부분. 아무튼 지금 이제 그게 많이 이제 주요 이슈가 되니까 머릿속에 이 정도는 느낌을 갖고 가시면 A 노선에 대한 의미를 볼 수 있고요. 네. 근데 지금 A와 아까 C 노선 이거는 결국 삼성역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노선 계획들이 되어 있어서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희망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고 되기만 하면 좋은 거고. 근데 그거에 비하면 B와 D는 제가 원래는 올 연말쯤 이게 원래는 이게 민간 사업으로 또 제한이 나오고 공고를 때려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엔 못 때릴 것 같아요. 때려줘야 되는데 결국 이제 그것도 구심점 할 수 있는 역이 없는 거예요.
뭔가 좀 핵심역이 있어줘야 되는데 서울역, 여의도, 청량리 조금 애매한 겁니다. 뭔가 한 끗 두 끗씩 부족해. 조금씩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비노선을 잠깐 얘기하면 일단은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일단 요 GTX 얘기는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네네. 국토부의 입장은 그건 거죠. 이거 너무 긴데 이거 과연 민간 사업자가 들어올 거냐. 왜냐하면 네. 이게 BTO 사업이어서 자기네가 운영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손실분을 솔직히 그 운영하면서 돈을 좀 메꿔줘야 되는데 만약에 운영이 잘 안 된다. 이게 많이 안 탈 것 같다.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국토부가 이거 그러면 곤란한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A 노선처럼 일정 구간은 재정으로 가고 일정 구간은 민간 사업으로 가자. 그래서 국토부가 현재 얘기하는 건 용산에서 저 경추선까지 이어지는 구간은 재정 사업으로 하고, 네네. 예, 그 다음에 그 용산까지, 송도에서 용산까지 오는 거는 민간 사업으로 하자. 네. 그게 첫 번째 국토부 입장입니다. 일단 그 인식을 해주시고, 뭐 진행이 돼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두 번째 이제 D 노선과의 병행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D 노선이 병행이 되면요, 제가 보기에 인천시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에요. D가 병행이 되면. 네네. 왜냐하면 이게 이러면 이게 B도 D도 아닌 그냥 Y자 노선이 돼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D가 들어가는 순간 그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용산까지는 선로를 병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운행을 한 번 갈 거를 한 번 못 가고 반번 이렇게 뭐 두 번 갈 거를 한 번 반밖에 못 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속도도 있고 안전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송도에서 출발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양이 적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렇게 같이 가는 건 별로 좋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러면서 어떻게 보면 이런 거에 대한 타당성 검토, 다시 경제성 검토, 재검토 이런 식의 시간의 흐름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또 인천시가 또 불만을 가져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또 그 얘기가 나올 수 있고 그러면 또 시간이 또 끌어지고. 네. 그래서 아쉽지만 제가 보기에는 시간 이런 사업에 대한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여기에 좀 약한 부분들. 그러므로 인한 전체적인 국토부도 이게 지금 너무 많이 일을 벌려놨기 때문에 A와 C를 좀 어느 정도 해놓고 나서 B와 D에 대한 얘기를 갖고 가고 싶어 할 거기 때문에 뭐 말은 빨리 하겠다 하지만 또 여러 상황들을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노선에 대한 의미를 좀 한번 더 생각을 해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김포에서 부천종합운동장으로 가는 상황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보기에 김포 어떤 거기에 가시는 지역의 의미들은 B로 가는 거는 그렇게 좋은 안 가는 것보다는 나는 게 분명 맞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울 중심 남부 중심권 그다음에 동쪽으로 뻗어가는 게 이게 시대적 변화라면 GTX가 앞으로 가야 될 시대적 변화라면 돈이 좀 들고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저는 그렇게 가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보고 그게 D나 B나 다 좋은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5호선 또 연장에 대한 부분이 또 지역에서 대안으로 계속 그 5호선은 아무튼 9호선도 얘기했었는데 김포 분들하고 거기 관련된 또 서구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일단 GTX 얘기는 여기까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네네. 또 아까 5호선 얘기를 또 그러니까 지금 그 김포 골드라인 좀 개통이 되긴 했지만 그 전부터 골드라인은 경전철이고 김포공항까지 안 오기 때문에 네. 아예 그냥 5호선이 김포공항까지 오기 때문에 혹은 9호선이 김포까지 오기 때문에 김포까지 그걸 연장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계속 안 받아들여진 이유하고 지금 현황들이 어떻게 됐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아까 우리 김부선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올 초 막 그 얘기를 많이 김포 부천선. 김부선 김용선까지 얘기 나오고 용산까지 가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또 이번에 보니까는 기사 중에 하나가 또 뭐 5호선이 김부선이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결이 아니라 아예 좀 다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김부선이라고 하면 네. 되는 거고 가는 거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제2의 김부선이라도 되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5호선이 방화 차량 기지가 있는데 방화역이 있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뭐 검단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김포까지 연결되는 게 5호선
어떤 계획 라인이거든요. 근데 그때 이 얘기를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했던 이유가 디노선이 이렇게 부천하고 용산까지만 가니까 추가적인 교통 대책으로 나온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단서 조항이 지자체끼리 협의를 좀 해봐라. 이 얘기를 넣어줬어요. 단서 조항에. 근데 이거는 뭐 빠져나가겠다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서울시와 이런 부천 아니면 뭐 저기 인천 아니면 김포 입장이 달라요.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하남시도 마찬가지고 서울시 주변. 서울시는 아무래도 서울 시민들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다른 지역은 그래도 가고 싶어하는 것이 서울 출퇴근을 하려면 서울로 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다른 구조입니다. 내 구조가 달라요 일단. 내 구조가 달라요. 내 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이걸 협의해라? 협의가 되냐고요. 이거를 할 수 있는 거는 막 대통령이 이건 해야 된다. 이건 광역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정도 위에 상급기관에서 결정해줘야지. 그렇죠. 위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밑에서 협의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통보를 해주는 거지. 이걸 받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를 텐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국토부의 그런 입장이니까 또 서울시가 뭐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검토는 해보겠다. 그러면서 시간 끄는 거고 검토를 해봤더니 결과가 별로 안 좋다. 그러면서 시간을 끄는 거고. 근데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자체 타당성 검토를 해보면 서울시는 안 좋게 나오고 이쪽 김포나 인천은 좋게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왜 똑같은 노선을 타당성 검토를 하는데 여기는 좋고 여기는 안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그거 검토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그거를 누가 맡겼느냐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서로의 입장은 다르고 그럼 이 쟁점은 뭐냐? 일단은 5호선 방화 차량 기지를 옮겨달라. 그리고 옆에 있는 건폐장이 있어요. 건설 폐기물 하는 그거. 그것도 옮겨달라. 그럼 누가 옮기려고 하냐고요. 옛날에는 못 모르고 인천시가 다 받아서 수도권 매립쟁을 했지만 그렇죠. 맞죠? 그때는 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에서는 누군가 또 차량 기지 옆에 계신 그렇죠? 계신 분들은 싫어할 거고 폐기물장 가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이게